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12년 특례 전형에 대한 전용 분석과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의 의학계열, 의대, 또 특히 올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어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약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올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주요 대학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12년 특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죠.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7월 5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불과 이제 원서 접수까지는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12년 특례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첫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거.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에 비해서 12년 특례가 대학 합격률이 높거나 상위권 대학을 가기가 좋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면 3년 특례 전형은 서울, 경기, 또 지방에 있는 국립대까지 많은 학교들이 3년 특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경희대나 외대 정도까지가 주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의 폭이 좁죠. 거기에다가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자연계다 그러면 뭐 의대,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렇지 않으면 전기, 기계, 자동차, 신소재 이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영, 그 다음에 미디어, 그 다음에 정치 외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히다 보니까 결국 학과 선택이 한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폭이 좁고 학과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결국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원 대학 학과 결정에 있어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략. 다시 말하면 뭐냐면 희망하는 대학이나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대부터 한국외대까지, 서울대는 아직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는데 대략적으로 비슷한 날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7월 20일로 일정이 연기가 되어진 거고, 올해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7월 5일부터 7월 7일이나 7월 8일 정도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면접을 보지만 12년 특례 일반 학과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외대까지 면접을 보는 학교는 어디밖에 없어? 경희대밖에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대학들은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없죠. 해외에서 이제 12년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한국어 구사 능력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를 구사하는 거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실제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도 어렵고, 또 면접이라는 이러한 유형에 적응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고, 또 한국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면접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보니까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경희대밖에 없다라는 점은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면접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온라인 화상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상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인원인 진원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어지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동국대학까지 3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을 지금 여기다 게시를 해놨어요. 서울대는 3년 특례 전형에서 학생 선발을 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68명, 고려대 75명, 서강대 31명, 그 다음에 건국대는 60명, 동국대 54명 정도로 해서 3년 특례 정원이 정해져 있고, 3년 특례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모집 정원의 2% 정도로 정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모집 인원의 변동이 거의 없이 해마다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원 외 선발이죠. 3년 특례가 정원이 2%로 제한, 의예과 같은 경우는 5%로 제한이 된다고 하면 12년 특례는 정원 외의 선발이에요. 정원 외 선발. 정원 외 선발이다 보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도 154, 156, 171, 176. 그 다음에 고려대도 75, 98, 125. 성균관대는 보면 131, 159, 151처럼 결국 해마다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보면 2018, 19, 20년도의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대부터 동국대를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830명, 902명, 983명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해마다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697명인데 3년 특례를 아시는 것처럼 전기 후집이 모집이 없어요. 그렇죠? 3월 입학밖에 없지만 12년 특례는 전기 모집과 후기 모집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전기 모집이죠. 그러니까 전기에서 983명 정도 뽑는다고 하면 후기까지가 하게 되면 후기까지 합치게 되면 약 1800명 정도 뽑는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인원이 3년 특례에서 선발하는 인원의 약 3배 정도 인원을 12년 특례에서 선발하게 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의 인원이 일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건국대나 동국대로 간다 하더라도 등록률 실제 대학에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인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학생들이 등록하느냐라고 하면 거의 등록률이 10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2년 특례 같은 경우를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주로 많이 선발되어지는 학교가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대 정도까지가 12년 특례에서 주로 학생들이 선발되어지는 지원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176명, 그 다음에 중앙대로 가게 되면 61명이고 이화여대가 33명, 인원이 크지 않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는 147명이 모집 인원이고, 하지만 등록 인원은 75명, 등록률이 약 50% 정도밖에 등록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17명,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는 8명 정도, 80명 모집 인원의 등록 인원이 8명, 80명 모집 인원의 등록 인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외대 이하의 대학에서는 12년 특례 전형으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실제 대학에서도 많이 선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각 대학들마다 특징적인 학과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 그러면 세종대학교는 호텔 외식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원서를 쓰시겠죠. 또 지방에 있는 12년 특례 대학들 같은 경우는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겠지만 주로 인문이나 사형계열의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에서 중앙대 정도까지가 주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의 장점은 3년 특례보다 좀 더 나은 대학,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려운 점은 뭐냐면 대학이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원서 지원을 6번 쓰는 거죠. 12년 특례가. 그러면 원서 지원을 6번 쓸 때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그 다음에 중앙대, 한양대까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6개거든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하면 6개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의 폭이 이렇게 하면 6개고 이화여대나 경희대까지 하면 7, 8개 정도, 서울대까지 합쳐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쪽에서 대부분 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나라, 그 지역, 그 학교에서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동일한 대학의 동일한 학과의 원서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페인에서 12년 과정을 보냈어. 또는 멕시코에서 12년 과정을 보냈어. 브라질에서 12년 과정을 보냈어. 또는 캐나다에서 12년 과정을 보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서호서문학과다. 그러면 사실상 멕시코나 브라질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 학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같은 고등학교의 12년 특례 학생과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겹칠 가능성. 그런데 걔가 나보다 성적이 더 좋아. 라고 한다면 12년 특례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대학에서는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서만 인원을 다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원을 선발하는 인원을 분배해서 인원을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서 선발하기보다는 그렇게 대학 입시에서는 우리가 12년 특례뿐만 아니라 9월 수시 전형에서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때는 지역이나 고등학교 유형들을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선발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고려대학교 서호서문학과에 원서를 쓴다.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나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결국 같은 과로 몰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고등학교에서 모든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분산시켜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불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은 바로 뭐냐?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대학의 폭이 좁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호하는 학과가 대부분 다 몇 개 학과에 집중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 결정을 하게 될 때, 학과 결정을 하게 되어질 때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12년 특례는 점차적으로 계속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은 왜 선발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집 인원을 정해놓고 그 인원만큼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느 정도의 모집 인원을 정원의 5%나 10%를 한정을 시켜놓긴 했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이나 학업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보고 대학에서 충분히 이 학생이 한국 공부를 따라서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학과 공부를 충분히 따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12년 특례와 같은 정원 외 선발이나 외국인 전형의 선발 비율들을 꾸준하게 높여나가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대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꼭 이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말? 학과 적합성. 학과 적합성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느 대학교에 어떤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 학과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교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외대까지 간단하게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면 서울대학교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해요. 특히 올해 이제 12년 특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은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왜냐하면 나라에 따라서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토픽 시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또는 토플 시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 라고 해서 어학자격 능력 시험을 보기가 어려운 조건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등에서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폐지했죠. 그런데 명심할 점은 뭐냐면 어학능력 입증 서류, 여기 해당이 되어지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이 몇 금이냐, 그 다음에 영어에 해당되는 토플 IBT나 IELTS나 탭스 성적이 얼마냐, 또는 한국어나 영어와 관련이 되어진 어학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질 만한 조건을 수료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어학 입증 서류를 폐지했다고 해서 이런 서류가 의미가 없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에서 되게 중요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은 학과 적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학과 적합성. 그 학과 적합성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거든요. 한국어 구사 능력은 결국 한국의 생활에 충분히 적응하고 만족하고 학교 생활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코로나19로 인해서 어학능력 입증서류가 폐지가 되어지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제출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재 만약에 9학년이거나 10학년, 11학년이신 분들, 내년에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학능력 입증서류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대학의 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왜? 이게 바로 학과 적합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이 아직 발표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전년도에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이렇게 요구했고 대부분의 전형들이 서류평가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연세대학교로 보면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는 서류평가를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일괄 합산 방식으로 서류평가 100%를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는 데는 의예나 치예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 약학대학 같은 경우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5급 이상 수료하거나 또는 토픽 성적을 5급 이상 수료하신 분들 반드시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어학능력 입증 서류에 해당이 되고지고 일반 학과에서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제출 서류에는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천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2022학년도 올해부터 대부분 다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의 의미가 없고, 두 번째는 일부 학교에서는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추천서에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작성하는 추천서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다 그냥 뭐냐면 학생의 인성 또는 수업 참여도, 그 다음에 학습 자세, 이런 정도의 의미일 뿐이지, 그 추천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 학생의 학업이나 활동과 관련이 되어져서 평가에 반영이 될 만한 요소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는 영향력이 거의 없다.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더 중요한 서류는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증빙 목록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은 학교들마다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 이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려대학교 보시면, 고려대학교는 어학능력 자격을 폐지했죠. 연세대학교도 사실은 일반과에서는 어학능력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 의학 계열에 해당이 되어지는 의대나 치대나 간호학과나 약대 같은 경우는 어학능력을 요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려대학교는 2022학년서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소서도 폐지가 되어졌지, 면접도 보지 않지? 그러면 뭘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의 역량이 매우 우수해. 그러면 그냥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하고 증빙 서류만 제출하고 끝내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어디에서 뭘 보충해야 되나, 자기소개서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면접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에 제출하는 유일한 서류라고 할 수 있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티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제출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빠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기타 서류의 제출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올해부터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2021학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학능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졌고, 작년부터 2022학년들은 어학능력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전년도에는 토픽 성적 4급, 그 다음에 국내 4년제 정규대학 부설교육기관 한국어 정규과정 4급 이상 수료한 자이거나 토플 IBT 80점 이상, IELTS 5.5 이상을 취득하신 분들이 기본 자격 조건이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어학 기준이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학 관련이 되어진 서류나 증빙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원서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만약에 제출하고 나는 제출을 못해. 그럼 결국은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학력 지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라든가 기타 서류의 준비들을 충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성균관대학교는 전 모집단에는 서류평가 100%, 의대나 스포츠과학과는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면접을 실시합니다. 서강대학교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어학능력 입증 서류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 학교는 3개 학교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이화여대, 이 3개 대학이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 서강대학교 모집 요강에 보시게 되어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학능력 기준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원서 접수 직전에 혹시라도 서강대학교에서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원서 접수 전에 확인하시고 지원하실지 지원하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2년 특례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191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2022학년도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4명을 모집해요. 신설되어진 학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학과는 전기생체 공학부 내에 생체공학 전공이 학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이오메디컬 공학이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고, 한양대에도 전년도에는 어학능력 기준을 요구했었는데 올해부터 폐지하고 있고요. 의예과를 제외한 모든 단위들은 다 서류평가 100%로 해서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7번째 중앙대학교는 전년도부터 중앙대학교는 어학능력 입증 서류 제출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필요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12년 특례에서 약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12년 특례에서 약대를 선발한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대에서 2명, 간호대에서 2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던 것처럼 한양대와 마찬가지로 전체 모집 단위에서는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고 단 의학부만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해요. 경희대학교는 11년 특례의 모든 대학들이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 의예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면접을 실시하지만 의예과를 제외한 인문이나 자연계 일반학과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아요. 면접을 실시하는 유일한 학교가 어디냐면 경희대학교죠. 근데 예전에는 면접을 실제 대면 면접을 진행을 했거든요. 대학에 가서.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면접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들, 또 국내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자가격리 하셔야 되고 또 면접을 또 보러 가셔야 되다 보면 절차상으로도 비용적으로 참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전년도부터 면접을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합니다. 면접 시간은 약 10분 정도 나오고 주로 면접 시에 질문하는 내용들은 첫 번째, 학생이 제출한 서류라고 한다면 결국은 학력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와 자기소개서가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이해도, 학업적 합성, 두 번째는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해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면접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상 면접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상 문제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지원하게 된 이유는 뭐냐 라든가 자소서의 기재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 중에서 일부 질문을 하겠죠. 왜냐하면 자소서를 본인이 직접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면접일 수 있으니까. 또 학과에 대한 이해, 이런 예상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답변하는 연습들을 미리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면접은 그렇게 깊이가 있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에요. 저 한국어 구사 능력의 일반적인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은 없다. 또 면접이 부담된다고 생각해서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지 않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걱정되신 분들은 사실은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쓰는 것보다 경희대보다 상위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손해평가 전형을 진행하는 대학들의 원서를 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희대학교가 면접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학력 지표를 조금 낮다 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더 유리하고, 반대로 학력 지표는 높은데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좀 떨어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경희대학교 위의 대학을 원서를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면접에서 특히 이제 의사소통 능력들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판단하셔서 대학의 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외대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한국어 인증시험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부터 한국어 인증시험을 면제를 했죠. 폐지를 시켰어요. 아마도 그게 이제 2018년, 2019년, 2020년도로 오게 되어지면서 한국어 인증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좀 꺼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이 원인이 됐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2022학년도부터는 한국어 인증시험을 면제했어요. 보지 않고. 그래서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는 거고, 글로벌 캠퍼스의 바이오 메디컬 공학부를 올해부터 선발을 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그냥 간단하게 800에서 1000자 정도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제출 서류에서는 자기소개서나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10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 마지막 대학입니다. 이화여대는 어학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학 조건을 요구하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 세 개 대학이 어학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학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세 개 대학은 어쩔 수 없이 원서 지원이 어렵겠죠. 자, 이화여대의 어학 조건은 가에서는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이상 취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교 언어교육원 한국어 집중과정 4급 이상 수료하신 분, 또는 영어시험 토플 IBT 80점이나 IELTS 296점 이상 취득하신 분, 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원서 지원하실 수 있고, 자기소개서는 제출하실 수 있고요.
2022학년도는 전공 명칭이 바뀌었는데 종전에 식품공학 전공이 식품생명공학 전공으로 바뀌었고 화학신소재 공학 전공이 화공신소재 공학 전공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12년 특례 주요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12년 특례의 모든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류평가 전형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서류는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학교 성적이죠. GPA 성적이라든가 표준학력 지표와 같은 학업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증빙 목록표와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2년 특례에서 자소서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12년 특례니까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12년 특례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가 사실은 경희대밖에 없다는 점, 그것도 온라인 화상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학에서 학생을 직접 보지 않고 학생을 다 선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뭐다? 정원 외선발이다. 그럼 정원 외선발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학과적 적합성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해, 내가 만약에 전기전자의 원서를 쓰려고 해, 컴퓨터공학과의 원서를 쓰려고 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 학과적 적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이 학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학과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충실하게 학업을 수행할 수 있고 높은 학력 지표를 보여줄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대학의 입장에서 얘는 뽑긴 뽑아야 되는데 도대체 얘를 뽑으면 얘가 우리 대학에서 충분히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뽑으면 우리 학교의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12년 특례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합격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해당이 되고,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학을 가려면 대부분 다 내신이 1등급대의 내신 성적을 가져야만 되겠죠. 교과 성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12년 특례라는 이점을 가지고 원서를 지원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의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었을 때 과연 붙문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학업을 따라갈 수 있고 학업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자소서는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는 첫 번째는 학력 지표가 있죠. GPA 성적이나 IB 성적이나 AP나 A레벨이나 같은 학력 지표를 나타내는 서류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활동 증명서를 통해서 고등학교 때의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성취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과정.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해온 아이인지, 과연 이 학생이 한국 대학의 이 특정 학과에 얼마나 열망과 그 다음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과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결국은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졌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출되어지지 않아요. 설령 제출한다 하더라도 평가에 거의 반영이 되어지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의 노력의 과정, 발전 가능성, 학과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자기소개서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소개서가. 그러므로 12년 특례에서 자소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 구체적인 노력과 성취의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 활동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뚜렷한 진로 방향과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로 대학을 가시려는 분들은 두 가지의 고민을 하시게 돼요. 첫 번째,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되어져 있고,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 중심으로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 또 내가 고등학교 때 활동했었던 부분, 또 내가 선택한 교과목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서 대학과 학과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일부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자소서는 학생이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유사도에 걸리니까, 표절에 걸리니까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꼭 한번 자기소개서 작성법, 유사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혼자 쓰는 글이 독창적인 글이라고 생각하지만 학생이 혼자 쓰는 글이 다른 학생의 글들과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해외에서 컨설팅을 할 때 많은 학생들을 두고 똑같은 제시문에다가 질문에 대한 자소서를 쓰게 한 적이 있었는데 받아보고 되게 놀랬죠. 왜? 학생들이 쓴 자소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동아리 활동, 비슷한 학습 활동, 비슷한 독서 활동,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도 대부분 비슷했다. 결국은 뭐냐면 독창성이라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학생이 활동했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걸 독창적으로 글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계획이나 로드맵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하는 것은 일단 제가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심을 잡고 진행하는 이유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이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자소서에 대한 수정 방향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조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소서는 구조가 잡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거기에 맞춰서 글을 최대한 쓰도록 할 거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분야별 전문 선생님들께서 일정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뭐냐면 학생이 글을 쓰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의 독창성이 유지가 되어지고 유사도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역량과 그 다음에 적합성이 강조가 되어지는 자소서를 쓰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특례의 원서 접수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제가 자소서에 대해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썼다가 불합격하신다? 그러면 그 이유가 당연히 첫 번째는 성적이 낮아서 떨어졌겠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불합격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서류 준비가 잘못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류라고 한다면 여기서 12년 특례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서류? 아니죠. 사실은 3년 특례는 학생, 보호자, 그 다음에 배우자와 관련이 되어진 많은 서류들이 들어가고, 또 특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운데에서 자격이 미비하거나 서류가 미비해서 불합격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 혼자 해외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서류가 간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기준이 안 돼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서류 준비라고 한다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결국은 학과적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증빙 서류 목록표, 액티비티 리스트,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프리뷰를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